과거에 네. 이렇게 보니까 직접 만든 그 아시아 컨슈머 네. 펀드라는 네. 예, 해외 펀드를 이제 만드셔서 지금 그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제가 펀드신 과거에 건가요? 운용사에 있을 때 만들었던 펀드고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1등을 했다고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어떤 네.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는지. 일단 뭐 1등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1등을 했던 뭐 시기도 다르고, 근데 제가 했던 건 한 1년 정도 수익률이 이제 1등을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1등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것들이 해외 주식은 국내에서 못해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은 외국 사람이 잘하지 우리가 잘해 이런 부분들을 어떤 깼던 부분들이었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 동료들과 뭐 특히 당시 회사 그 대표님이셨던 이제 유순덕 대표님이 계신데요. 뭐 그분의 어떤 지지도 있었고 많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기본 방식 자체는 가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대신 이제 해외에 할 때 가치 투자는 우리 보통 국내 주식 가치 투자하는 건 조금 방법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한 나라의 가치 투자는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기업을 많이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을 담고 쭉 갖고 있는 걸 보통 가치 투자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치 투자 방법도 있고요. 대신 이제 해외 주식을 할 때는 많은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 기업을 100% 다 못 가기 때문에 대부분 가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거라면 이제 퀀트 기법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퀀트 가치 투자였었는데 그러면 그 퀀트 가치 투자는 이제 그 조금 다른 게요. 그 가치 투자를 갖고 있는 팩터를 골라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배당 수익률이 있다고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을 골라내고요. 네. 이 주식을 갖고 일정 기간, 뭐 분기가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계속 그 리밸런싱을 했을 때에 이게 투자했을 때에 이게 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우리가 써야 되는 지표로 보는 거고요. 뭐 이런 지표로 해서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표들을 뭐 많게는 뭐 20개, 뭐 적게는 6개 정도 찾아내고요. 그런 기법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됐었는데요. 그게 마찬가지로 처음 했을 때는 시장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몇 프로까지 떨어지셨어요? 투자하고 나서? 시장 대비해서 뭐 이제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그래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수익률이 뭐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 2년 반 동안에 이제 벤치마크였던 이제 MSCI 아시아 지수가 마이너스 한 6% 정도였고요. 당시 펀드 수익률은 한 플러스 한 40% 정도 됐던 기억이 납니다. 높았네요. 네. 그래서 대신 그 2년 3개월 안에도 2년 3개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요. 결국 이 기간도 저는 이게 좋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도 시장을 하회한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그 꾸준히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었고요. 그 성과가 나오고 저는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운영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지만 우리도 잘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줬던 게 너무 좋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더 확산이 돼서 국내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어떤 이름을 떨치는 그런 많은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해외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대략 얼마나 될까요, 수가? 숫자는 저도 모르지만은요.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해외에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많은 운용사들 만나봤을 때 이제 국내 국적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는 뭐 전혀 없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분들이 한 10명이 채 안 되니까요. 굉장히 좀 적은 부분도 같고 이 부분들은 계속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를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이 해외 펀드 매니저로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매력 있는 분야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경쟁력이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외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뭐 이제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전 다양한 분야의 그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결국 펀드 매니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경제만 알아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기업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있듯이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려면 학생 시절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취업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마 그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IMF 이후부터 발생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겪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반 정도였었고요. 그때 졸업 안 하려고 막 버텼잖아요. 네, 버티고 기억나는 게 그 IMF 전까지는 뭐 상경 계약을 나왔다 그러면 뭐 직장을 한 서너 개씩 알아갔는데 IMF 터지면 모든 직장이 안 됐었고요. 네. 뭐 저도 그때 직장을 구할 때 100대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많이 좀 해외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가서 많이 좀 보고 힘들더라도 뭐 돈의 문제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첫 배낭여행 갔을 때 체중이 한 15kg가 빠지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밥도 아침만 먹고 다녔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봤던 경험들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이 길로 조금 이제 이끌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공부 말고 다양한 거를 하시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한테는 거꾸로 금융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격증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뭐 저희 국내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쪽 세계는 세계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CFA나 뭐 FRM, 뭐 CAI나 이런 자격증들을 빨리 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때, 뭐 참고로 저는 CFA를 땄습니다. 근데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절대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바빠서요? 아니면 머리가 녹이 슬어서? 제 스스로 좀 머리가 좀 모자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CFA를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대신 3년 안에 꼭 해서 아픔을 겪지 마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융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가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저 가장 공감되는 게 네. 공부가 옛날 어른들이 때가 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금 네. 많은 분들 사이에서 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뭐 네. 국지적으로 보면 한국의 네.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걱정을 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또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하세요? 저는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인데요. 이게 아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설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뭐 그 영역까지는 제가 뭐 발을 하긴 뭐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설이나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는 태어나야 되지 거기에서 뭔가 마음이 동요돼서 움직인다면 장기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이번 이벤트에 맞는 단기적 투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돈을 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고요. 물론 전체 자산을 배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 입장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재밌는 게 이제 브렉시트 이슈 같은 게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업무 시간 중에 TV를 본 거는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선거 결과 나오는 걸 실시간으로 봤었는데요. 그만큼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고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인데요. 네. 지금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니 많이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움직이고 뭐 유럽 시장이 굉장히 나빠질 거야 이런 의견들은 나오는데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그걸 유럽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이나 뭐 프랑스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한테 같이 물어보면 특히 가장 재밌는 건 영국 사람들한테 브렉시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어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 이슈 보는 이슈와 비슷하게 굉장히 태어납니다. 우리 미사일사도 별로 감이 없잖아요, 이제. 그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뭐 영국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가 얘기하는 게 그건 하나의 이슈고 그냥 브렉시트 이슈가 끝나면 이제 끝날 거야. 라는 게 많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대단한 금융위기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향후 1년 안에 그것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모든 자산을 일단 현금화해라. 네. 그리고 기다려라. 네. 폭락할 때를 네. 그리고 그때 투자해라.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이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투자자분이 생각하실 때 그걸 이론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자, 시장이 위험하니 자, 돈 다 현금 갖고 있어. 자, 근데 시장 바닥 쳤잖아. 자, 이제 투자하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바닥을 할까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을 뺐다가 시장이 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좀 더 떨어지겠지. 그러다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면 그때 투자를 하고요. 그럼 다시 또 시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뭐 어떤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다 빼서 캐시로 갖고 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땐 다 주식에 투자 비중을 늘리자. 그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단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 배분은 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도 돈을 다 빼서 현금 당연히 안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릴 뿐이지 다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채권,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급변하게 하는 투자 방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만에 하나 네. 그러한 위기가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네.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좀 이상해질 수 있겠지만 투자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모든 투자를 하지 말라. 그때는 안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 주식 투자가 그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처럼 높은 수익률을 주는 투자 수단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장기 투자로 됐을 때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뭐 복리해가지고 예, 복리하면 뭐 천문학적인 수익 내는 게 맞고요. 다만 연평균 수익률만 봤을 때는 선진국 시장대 한 30년 평균을 봤을 때 선진국이 한 4%대고요. 이머징 시장이 한 30년 봤을 때 6%대입니다. 좀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면 더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전 타겟을 봤을 때 5%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일반 우리 투자자의 생각처럼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는 좀 지양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대신 이게 장기 투자로 됐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믿지 않아 혹은 있어봐야 일시적인 이벤트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평시와 같이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 한 국가를 지정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긴 한데요. 저는 그 분산의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선진국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도 뭐 선진국이 좋다, 이머징 나쁘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 유럽 주식들의 한 뭐 60%, 유럽. 이머징 시장 중에서 한 40% 정도인데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홍콩도 일단 물러나야겠네. 일단 복잡하니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이 시장이 나빠질 거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변동성이 있으니 너무 큰 변동성인 주식은 잠깐 쉬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것도 대신 뭐 샀다 팔았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어떤 홍콩이나 어떤 중국 주식을 사시는 거는 조금 천천히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1,000만 원이 있으면 저는 그 우량기업들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우량기업들인데 일단은 뭐 정말 이제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뭐 굉장히 바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하신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뭐 아까도 뭐 코카콜라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BMW니 아니면 뭐 피아트니 뭐 이런 많은 종목도 있잖아요.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좀 보면서 이제 하되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고, 뭐 나는 은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대형 은행들에 투자하고, 뭐 나는 이제 석유, 뭐 가스 이런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뭐 러시아 주식이나 뭐 쉘이나 뭐 이런 BP나 이런 주식들을 투자해서 장기로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